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건강클리닉의 신철호입니다. 오늘 KBC 건강클리닉에서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우리 몸을 갉아먹는 조용한 도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조용한 뼈도둑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평소에 느껴지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노화 과정의 일부겠지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습니다만은 바람든 무우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소중한 뼈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지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순천 서울정형외과 김정환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여성분들이 골다공증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설명 좀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먼저 골다공증이 어떤 질환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골다공증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는 질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요새 80세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균 수명대로 사신다고 하면은 80세 동안에 한 번 정도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정확한 정의는 우리 몸에 있는 뼈의 골량이 감소돼서 조그마한 외상이라든가 충격에 의해서 쉽게 부러지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다는 거 정말 무서운 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골다공증이 뭐 가볍게 넘길 질환은 결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네. 어디 자료 보니까 키 크고 마른 여성들이 가장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네. 골다공증이 특히 잘 걸릴 수 있는 위험 인자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남성분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한 4배 가까이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는 골다공증에 많이 걸리는 질환입니다. 네. 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몸에 있는 뼈의 골량이 가장 왕성하게 골량이 채워졌을 때는 30세 전후로 해서 채워지게 되는데 여성분들은 우리 폐경기라는 과정을 거친다든가 네네. 그러면은 운동량이 부족하다든가 뭐 다이어트에 의해서 영양 섭취를 너무 부족하게 하는 경우를 간혹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골다공증에 걸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보니까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이거 부러질 수 있다니까요. 정말 네.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골다공증이 발생이 된다면은 네. 이렇게 뼈 안이 어떻게 네.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설명보다는 예. 사진을 보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이런 비유를 하면 환자분한테 많이 비유를 합니다. 어떤 비유를 하냐면은 비유가 옳은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엿을 많이 비유를 합니다.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여치기를 하게 되죠. 여치기를 하게 되면은 부러뜨렸을 때 속이 많이 빈 구멍이 크게 나는 맞습니다. 그런 뼈에 있을수록 뼈로 비유했을 때는 그게 골다공증이 심한 뼈겠죠. 네. 그리고 속이 구멍이 아주 적은 그런 골질이 꽉 차져 있는 그런 뼈는 정상적인 뼈겠죠. 네.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좌측에 우리 척추뼈를 단면으로 잘라놓은 뼈입니다. 좌측에 구멍이 조금씩은 있지만 이건 정상적인 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뼈를 보시면은 벌집 모양으로 구멍이 송송 뚫려 있죠. 네네. 이게 골다공증 뼈고 아주 심해졌을 경우에는 눈에 띌 정도로 구멍이 많이 나 있는 뼈의 한쪽은 아예 모습을 볼 수 비어버렸군요. 있겠습니다. 이런 뼈의 단면들을 볼 수가 있고 네네.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다시 봐보겠습니다. 이건 척추뼈를 길이 방향으로 잘라놓은 뼈입니다. 한 단면인데 바깥에 싸고 있는 뼈를 우리가 피질골이라 하고 네. 안쪽에 채워져 있는 트라베큘라 본이라 해서 이게 골질을 형성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정상적인 뼈는 조그마한 구멍이 나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심해져 있을 경우에는 오른쪽 슬라이드처럼 네. 벌집 모양으로 구멍이 심하게 뚫려 있는 뼈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뼈 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혈액 성분 네. 만드는 또 중요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혈액의 성분뿐만 아니라 예. 칼슘 자체의 99%를 뼈에서 생성하게 되겠죠. 그런데도 네. 저렇게 숭숭 뚫어져 있다고 하니까요. 네네. 예. 다음 슬라이드를 네네. 보시면은 이것은 조시각적으로 세밀하게 현미 영상으로 보는 사진입니다. 네.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구멍이 그래도 정상적인 뼈는 조금 뚫려 있겠지만 오른쪽 보면은 아주 심하게 뚫려 있는 조직학적인 현명
현미경으로 보는 단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정도 뚫려 있다면은 정말 참 위험하겠다. 바스러지지 그렇죠. 않는 정도가 이상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저렇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아직도 치밀하게 있는데 네. 저렇게 숭숭 뚫린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고 싶습니다. 네, 발생 원인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폐경이라든가 네네. 여성분들과 같이 폐경이라든가 노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속발성 아니 온발성 이게 1차적인 원인이 되겠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2차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질환에 의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것을 1차성이라고 하는데 2차성으로는 질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네. 우리가 난소 적출술이라든가 위 수술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서 나타날 수도 있겠고 네. 또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이라든가 또 흡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도 2차적으로 이렇게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요즘에 뭐 자궁 절제술 네.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했는데 골다공증에 연관이 있느냐 네.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연관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자궁 적출술을 하게 된 경우에는 예. 우리 여성 호르몬 자체의 분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떨어지면은 여성 호르몬의 에스트로겐이나 호르몬의 주 작용 중에 하나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아하. 그 작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예. 그만큼 쉽게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럼으로써 무기질이 감소함으로써 뼈는 더 약해지고 네네. 쉽게 외력에 의해서 금방 부러지는 아하. 그런 질환입니다.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을 만드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절제되면 네. 여성 호르몬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난소 적출술뿐만 아니라 위에 절제술을 한다든가 예, 위암이라든가 위궤양 환자분들이 수술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네네. 위를 절제하게 되면은 우리 영양 성분 중에 칼슘이라든가 무기질이 흡수가 되지 않겠죠. 예, 그래서 보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쉽게 뼈가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뼈에 그러면은 빠져나갔다는 것은 무엇이 빠져나갔다는 것일까요? 칼슘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주 무기질 중에 제일 많은 성분이 칼슘이기 때문에 예, 칼슘이 빠져나오면서 골절을 일으키는 거겠죠. 그렇게 네, 되겠군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은 뭐 소리 없는 뼈도둑이다 이런 네네네.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네. 어머님들 정강이가 쑤셔서 밤에 좀 주물러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뼈가 숭숭 뚫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시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실제로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증세가 특별적으로 우리 몸에 특이하게 돼 뼈에서 어떤 증세를 일으키질 않습니다. 모른다는 거죠, 본인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아마 한번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네네. 뼈를 깎는 아픔이라든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뼛속은 우리가 신경 분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뼛속에서 어떤 변화를 느낀다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예. 골절이 발생했을 때 그때 병원을 찾음으로써 본인이 골다공증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알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아주 심하게 골다공증이 왔을 경우에는 근육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근육의 밸런스의 유지가 되지 않음으로써 올 수 있는 요통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부분 척추 골절이라든가 다른 부위에 골절을 일으키면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또 척추 골절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뼛속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라는 경우는 이 골질에 의해서 부러짐과 동시에 척추 뒤를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한다든가 압박에 의해서 나타나는 마비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네. 이게 젊은 사람들 척추 골절하고 노인분들의 척추 골절하고 틀린 점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이런 신경 증세를 느끼지도 못하고 부러지는 것을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오히려 3분의 1입니다. 병을 찾는 환자분들 중에. 그리고 이 척추뼈는 특이하게 한 부위가 부러지면은 우리 몸에 있는 골다공증은 어느 한 뼈에만 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뼈에 오기 때문에 척추뼈가 한 부위가 부러지게 되면은 나머지 동반돼서 다른 부위도 덩달아서 압박골절이라든가 척추뼈가 부러지는 증세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골다공증이 오는 것이 부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네. 저렇게 숭숭 뚫린 뼈는 몸 전체가 다 그런다는 말씀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하. 그리고 물론 이제 척추뼈에만 골절이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 아주 위험한 경우에는 고관절이 부러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심지어 50세 이상이었을 때 저희들이 그 사망률 통계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 사망률 통계를 내놓으면 보통 15에서 20% 가까이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절이 부러졌는데. 네, 아하. 맞습니다. 그리고 85세 이상의 노인분들 경우에는 무려 30%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원장님 설명 듣고 네. 보니까 평상시 아무런 증상을 못 느끼고 있다가 부러지고 난 뒤에서 부러진 것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네, 미리서 부러지기 전에 어느 정도 골 밀도가 감소한다 하면은 미리미리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네, 제가 그림을 보면서 예, 예. 시청자분들이 이런 증세에 대해서 쉽게 네네. 느낄 수 있게끔 사진을 보면서 한 가지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그림으로서 등이 휘어져 있는 할머니를 지팡이를 짚고 계시는 할머니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게 등이 휘어진다든가 그리고 전반적인 키가 작아진다든가 척추뼈가 조금씩 찌그러지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척추뼈가 키를 유지하는 하나의 뼈인데 뼈 자체의 찌그러짐으로 인해서 키가 적어지겠죠. 네. 그리고 아주 심한 자가 증상을 대부분 못 느끼지만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근육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등의 척추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물론 한 분입니다. 예, 네. 세 분인 게 아니라 한 분이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변화의 과정을 예. 한 사진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골다공증이 없으시면 나이가 드셔도 꼿꼿하실 텐데 안 그렇죠. 드실 텐데. 예, 연세가 드셔가면서 이렇게 척추가 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 시골의 꼬부랑 할머니가 바로 골다공증 때문에 맞습니다. 아하, 예.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꼬부랑 할머니 노래. 예, 근데 맞습니다. 요새는 환자분들이 그 옛날에 비해서는 병원을 자주 찾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경우가 옛날보다는 많지만 그래도 네. 지금 15% 정도밖에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본인이 방관한다든가 네네. 예, 이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치료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척추에 아주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옛날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흔히 볼 수가 네. 있겠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네. 방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척추뼈가 곧았을 때 좌측 사진을 보여주고 이제 S자 형태가 정상이군요. 그렇죠. 옆모습을 봤을 예. 때는 이렇게 S자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 골다공증이 심해서 척추뼈가 휘어져 있는 한쪽 등이 부분이 휘어져 다스러져 있는, 버렸군요. 그 부분이. 그렇죠. 예. 등이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 노인분을 보이겠는데 네. 오른쪽 사진은 엑스레이와 단면도 조직 검사를 보시는 겁니다. 골다공증 환자의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뼈를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뼈 상태를 나이가 좀 들면은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골밀도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그래서 네. 초기 증상이 뭐 다른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네. 정기 검진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네. 그래도 발견한다면 초기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치료의 당위성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골절입니다. 아하. 골절, 젊은 사람들 골절과 틀리게 노인분들은 이 골절에 인해서 나타나는 사망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너무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골다공증 하면 골절을 네. 생각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부러지고 네. 다스러지고. 네. 예. 우리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골절 부위는 세 군데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사진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척추, 손목, 그리고 대퇴골의 골절 이 세 군데가 가장 흔히 일어나는 골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 골절이 발생 시에 이 노인분들이 거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요양과 그리고 보호자들의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 보호자의 생활까지 제한을 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그리고 아까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높은 사망률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 네네. 이런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다른 질환에 비해서 환자분들한테 올 수 있는 손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래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골절이 일어나기까지 과정이 단면도로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들은 누구나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노화가 오겠죠.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은 50세를 전후해서 생리가 끊어지는 폐경을 이르게 됩니다. 네. 이러면서 골질의 소실이 일어나게 되죠. 골절의 소실이 일어나고 그 외에 다른 원인, 다이어트라든가 운동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칼슘 부족 등의 원인도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네네. 이랬을 때 낮은 골밀도를 우리가 골다공증이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심한 의상뿐만 아니라 사소한 조그마한 손을 짚고 넘어진다든가 부딪힌다든가 이런 의상에서도 쉽게 골절이 일어나게 되죠. 네. 그리고 골절 부위에 따라서도 사망률은 조금씩 틀려지지만 고관절인 골절인 경우에는 너무나 높은 사망률을 보이기 때문에 조기에 꼭 치료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서 대부분 뭐 조금 소리가 없기 때문에 방관하기 그렇죠. 쉽고 당연히 네. 뭐 노화 과정이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골절과 관련이 있어서 사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미리 한번 뼈를 네.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군요. 먼저 골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부위별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제가 방금 조금 전 말씀드렸던 세 부위를 환자분이 실질적으로 골절이 일어나서 저희 병원에서 수술한 케이스를 제가 엑스레이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은 골절은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모두 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근데, 그 부분에 힘이 네. 많이 가기 때문에 네. 골절이 잘 일어난다. 네, 노인분들이 가장 쉽게 쉬운 의상이 넘어지는 겁니다. 아, 예. 넘어지는 거하고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미처 짚지 못했을 경우에는 엉덩방을 찢게 되죠. 예. 엉덩방을 찢으면 그 힘이 척추에 전달이 되죠. 네. 그래서 척추에 압박골절을 일으킨다든가 또 고관절이 부러진다든가 손을 짚었을 경우에는 손목이 부러진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군데가 가장 잘 흔히 부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네. 제가 엑스레이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척추에 압박골절이 일어나서 아주 선명하게 사진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좌측 사진에 척추뼈 위에 있는 뼈와 아래에 있는 뼈의 높이에 비교해서 굉장히 좁아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 옆모습입니다. 옆모습이 좁아져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이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물론 압박골절에 의한 통증도 심할 뿐만 아니라 계속 시간이 장기적으로 갈수록 위에 있는 뼈도 부러질 수가 있고 아래에 있는 뼈도 찌그러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러져 있는 뼈 자체도 좀 더 심하게 진행해 가면서 등이 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뒤에서 주사기를 이용해서 지금 척추 압박골절 된 부위에 하얗게 된 모습을 보실 겁니다. 이걸 본 시멘트라에서 시멘트 물질을 이 비어있는 뼈의 공간 속에 주사기를 이용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단단하게 굳어지면 뼈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제 바스라진 뼈를 다시 네. 만들어준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예. 이게 척추 압박골절에 가장 흔히 사용하는 수술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아주 심하지 않은 골다공증을 가지신 분들의 사진을 한번 다음 사진을 봐보겠습니다. 이분은 아주 심하지 않는 50대 환자분인데 네네. 좌측 사진, 수술한 우측 사진 모두 수술한 화면입니다. 나사못을 봐가지고 지금 수술을 하게 됐는데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시고 골다공증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사못을 박았을 때 우리가 고목나무에 못을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빠져버리죠. 그렇죠. 흔들려서. 지탱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골질이 차 있는 분들은 이 나사못을 이용해서 수술을 한다든가 예. 간혹 신경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러진 부위가 뒤로 밀려나가서 신경을 눌리는 압박에 의해서 마비 증세를 보이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네네. 이런 경우에는 등에 나사못을 이용해서 고정술을 시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다시 봐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사망률이 높은 고관절 골절 환자분입니다. 엉덩이 관절이죠. 그렇죠. 예. 오른쪽에 고관절에 골절이 있습니다. 이걸 나사못을 이용해서 고정시켜준 수술을 해놓은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봐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손목 골절이 있는 환자의 사진을 보여주는 건데 금속판이라고 저희들 우리말로 하는데 이 금속판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 놓은 겁니다. 네네.
물론 젊은 분들은 수술을 하지 않고 기부스 요법이라든가 보조기 요법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분들은 빨리 활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활동을 안 하신 경우에는 가장 골다공증에 중요한 경우에는 운동입니다. 네. 우리 뼈는 특징이 비유를 하면은 철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철은 담금질을 하면 할수록 단단해지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달궈서 망치로 많이 두드려줘야 단단하죠. 맞습니다. 예. 우리 두들기는 뼈를 두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두드리는 작용을 하는 게 운동이겠죠. 아, 예. 예, 우리 체중을 실어서 체중 부하 운동, 달리기라든가 조깅이라든가 걷기 운동이라든가 아하. 이런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이 뼈의 담금질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노인분들은 수술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고정해놔 버리면은 그렇죠. 쓰지 않아서 운동 부족으로 더 그렇죠. 부서지기 쉬운 네, 상태가 척추 되겠군요. 압박골절이 있으신 분들은 침상에 누워만 계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골다공증이 너무 심하게 올 수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수술요법을 택해서 환자를 침상에서 끄집어내고 네네. 끄집어내고 운동을 시켜줘야만 다른 뼈에 추가적인 골절이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노인들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좀 주의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네. 목 네. 욕실 같은 데서 이렇게 네. 넘어져서 저렇게 손목, 고관절, 네, 허리뼈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네. 않도록 네, 해주셔야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시청자 질문 있으십니다. 네. 27세 여성이신데요. 네. 무분별한 다이어트가 골다공증을 유발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그리고 골다공증은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어려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예, 여성분들 요새 다이어트 하죠. 근데 가장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강박증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예. 사회자님도 뭐 서양 사람들을 봐보시겠지만 서양 사람들의 어떤 표준 기준이 우리나라의 표준 기준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그분들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제 관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모델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의 표준적으로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아.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체형이 마른 체형인 경우가 오히려 더 훨씬 많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무분별한 다이어트를 함으로써 제일 중요한 영양 섭취가 부족하게 되겠죠. 아, 예. 그러면 당연히 영양 섭취한 요소 중에 칼슘이라든가 뭐 바이타민 D라든가 여러 가지 무기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네. 이게 뼈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함으로써 골다공증이 올 수가 있겠죠. 네. 거기다가 여성분들 누구나 겪은 폐경을 거치게 되죠. 네네. 그런데 폐경으로서 가속도가 붙겠죠. 아, 에스트로겐이 그렇죠. 떨어지니까. 네. 그러면서 젊었을 때 제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평균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노령을 대비해서 재테크도 하게 되고 그러죠. 네네. 뼈에 제일 좋은 재테크는 운동입니다. 아, 네, 예. 운동과 충분한 영양 섭취인데 젊었을 때 이걸 재테크를 못하는 경우는 나이 드셔서 어때요? 고생하시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뼈도 나이 예. 드셔서 골절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고생을 안 하려면 네네. 우리가 30살 이전에 충분한 영양이라든가 섭취라든가 운동요법으로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노령을 대비하는 재테크 수단입니다. 뼈가. 네. 예. 그걸 염두에 두시고 너무나 무리한 다이어트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또 시청자 질문이 있으십니다. 출산 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한다고 하던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출산 후에 모유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예. 있습니다. 모유수를 또 덩달아서 환자분들이 출산 후에 당연히 불어나는 체중을 일순간에 많이 빼려고 하는 경우도 산모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이어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이어트를 과감하게 빠른 시일 내에 너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설사 골다공증이 오더라도 병원에서 약을 투여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모유를 통해서 태아에게 전달되기 때문이죠. 네. 이 약물 자체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이요법과 네. 운동요법을 겸비해서 적절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분 더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네.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64세 남성이십니다. 네. 골다공증과 구루병은 어떻게 다른가요? 하는 질문 주셨습니다. 구루병이 지금 골다공증보다는 가장
많이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구루병을 들어보셨어도 어떤 병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구루병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뼛속에 들어있는 무기질, 골질을 형성하고 있는 무기질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칼슘이라든가 인의 대사작용에, 쉽게 말하면 대사의 작용에 전달이라든가 과정 중에서 막혀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구루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루병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네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모들이 너무나 영양 섭취가 부족하다든가 네. 이랬을 경우에 태아의 영양 섭취가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러면 신생아들에서 영양 섭취, 특히 바이타민 D가 부족함으로써 네. 뼈에 약화가 오고 뼈가 휘어지고 이런 구루병이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영양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두 번째로는 성인이 돼서도 물론 바이타민 D가 부족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구루병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골연화증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유전적인 질환도 있는데, 유전적으로 이 바이타민 D에 저항하는 유전병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항성 우리가 구루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햇볕을 많이 쬐일수록 바이타민 D가 작용을 일으키는 활성화로 변하게 됩니다. 이 활성화 바이타민 D에 의해서 칼슘을 몸에 흡수하는 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하는데, 네. 이 바이타민 D가 활성화되는 과정이 간이라든가 콩팥을 거쳐서 활성화가 일어나는데, 노년층이라든가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바이타민 D가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자기의 충실한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서 오는 경우를 우리가 신성 골이영양성 우리가 구루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증 있으시면은 광주방송 홈페이지 건강클리닉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십시오. 선정해서 방송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을 주제로 순천 서울정형외과 김정환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골다공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에 잘 먹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병원을 찾은 환자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만큼 우리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네. 지금 심사평가원에서 통계를 내놨는데,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 수를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2006년도에는 무려 23만 건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24만 건. 이러니까 연평균 3.8%씩 증가하고 있지만, 네네. 물론 이 중에 70~10%는 여성 환자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시골의 노인분들이라든가 병원을 찾지 않는 분들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치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고 비타민 또 D 잘 섭취, 맞습니다. 햇빛 차지하고 칼슘 잘 섭취하고 네. 이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골절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발생 네. 빈도가 좀 알고 싶은데 어떤 분 보니까 가정주부들 큰 힘을 주지 않았는데 가사일 하다가 이렇게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리가 두두둑 소리가 났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골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골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조그마한 외력에 의해서도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네. 골절의 비율이 연간 골다공증 환자분의 비례해서 골절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골절을 미리서 예방하는 것이 어떠한 좋은 치료법보다도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젊었을 때 뼈를 튼튼히 하는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어렸을 때 햇빛 아래에서 예. 심하게 뛰어놀고 비타민 축구하고 D 합성. 놀고 하는 네. 애들이 노령이 돼서도 뼈가 튼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방금 사회자님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타민 D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 운동. 네, 맞습니다. 당금질, 뼈 네. 당금질을 그렇게 해서 네. 예, 그렇게 되겠다 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한번 부러지면 얼마나 아까 가정적으로도 모든 분들이 네.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인 손실이 이건 저희 나라에서 통계를 내놓은 겁니다. 연간 1조 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금액이죠. 이건 물론 환자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치료비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간병인이라든가 교통비 그리고 그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죠. 네네. 예, 이걸 통계를 냈을 때 1조 500억 정도의 연간 손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그렇게 많은 손실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정말 치명적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골절 중에서도 특히 고관절 골절 환자분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관절 골절 환자의 삶의 제약이 굉장히 많은, 물론 골절로 인해서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거동성이라든가 영원히 독립성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5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요양기관이라든가 집에서 요양이 필요한 환자는 25%, 그리고 사망하는 경우에는 무려 20%가 가깝기 때문에 어떠한 암하고 비교해서보다도 사망률이 오히려 높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된다. 고관절 같은 경우는. 네. 예.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50세 이상의 고관절 환자의 골절을 경험한 후에 1년 내의 사망률을 우리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1년 내의 사망률, 남자분들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은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18.79%라는 어마어마한 아하. 지수죠. 그러니까 거의 50세 이상에서 고관절이 골절됐을 때는 20% 가까이 사망률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골절을 단순하게 봐서는 절대 안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아까 네. 많다고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성이라고는 임신, 출산 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 많이 고생을 해서 그러는지 어쩐지 네. 예, 어떤 이유 때문에 여성분들이 물론 많습니까? 여성분들이 생체 구조도 우리가 다 틀리고 호르몬의 역학적인 구조도 많이 틀립니다. 예.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이 많은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이 사춘기 이후에 골 형성이 남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여성분들만 느끼는 폐경 이후에 네네. 예, 여성 호르몬이 결핍으로 인해서 칼슘이 급격하게 뼈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네. 이런 골소실이 진행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골다공증이 훨씬 많은 편이죠. 네. 그러니까 젊어서 최대 골밀도를 만들어 놓고 늙으면서 까먹고 산다고 봐야 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네. 뼈의 재테크가 중요합니다. 아, 어려서 그러니까 네네. 막 좀 뛰어놀면서 햇빛에서 네, 네. 이렇게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인지율, 치료율 좀 낮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다른 당뇨나 고혈압도 마찬가지다고 전문가 선생님들 말씀해 주시는데 네. 어떻습니까? 저희 나라 환자분들은 어떤 증세가 나타났을 때 병원을 찾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 그러면 좀 늦은 그러니까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이건 예방적인 차원이 아니라 골다공증은 골절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그래서 제가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50세 이상의 성인의 골다공증의 유병률은 물론 남성이 8.1%, 여자분들이 38%이기 때문에 4배 가까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골다공증이라고 생각하시는 인지율은 26%밖에 안 됩니다. 아하. 그리고 치료를 하신 분들은 12%니까 거의 90% 가까이는 치료를 안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40% 정도가 사실은 유병률이라고 한다면은 절반 네.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거의 다 남의 일이 절대 아니다. 이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내가 지금 최대치 네. 골밀도에서 얼마만큼 빠졌는지 네. 지금이라도 뭐 늦었지만 점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골밀도 같은 것은 좀 간단하게 검진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네. 어떤 검진법들이 있습니까? 요새 의학이 발전함과 동시에 의료기기도 굉장히 발전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과거에는 엑스선만 갖고 엑스레이 촬영만 가지고 뭐 골다공증을 판단을 내리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엑스선의 사진 필름상에 골다공증이 보이려면은 우리 골질이 형성하고 있는 골질 무기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가 30% 이상 빠져나갔을 경우에만 엑스레이 필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밀도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아하. 그래서 요즘은 초음파를 이용한다든가 그리고 단층 촬영 등을 이용한다든가 혈액 검사 등을 이용해서 조기에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있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스코어가 뭐 마이너스 2가 나왔다 막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네, 것입니까? 이 검사 결과에 예, 예, T스코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사 네. 선생님을 네, 통해서 네, 네.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골다공증을 진단을 내리고요. 아하. 네, 마이너스 1에서 2.5 사이. 예. 네,
이런 경우에는 골 감소증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5라 간다면은 어느 정도나 골이 감소됐다, 골량이? 그래서 평균 치수, 예,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평균 치수의 비교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네. 25% 가까이 이렇게 감소되는 아이고, 거겠죠. 예. 이게 어마어마한 치수가 되겠죠. 평균에 비해서 예, 예, 예. 25%, 30%가 감소됐다. 통계를 내기는 수치가 따로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기계가 계산을 해서 예. 정밀하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네, 마이너스 2.5다는 네, 것은 네. 그만큼 골밀도가 많이 감소했다. 네, 맞습니다. 평균에 비해서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진단이 잘 되면 네. 치료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료법 좀 알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은 예방입니다. 아, 예. 젊었을 때의 예방이 결국에는 나이 먹어서 고생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하. 예, 그런데 너무 환자분들이 방관하게 되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의학이 발전함으로써 덩달아서 약도 여러 가지 품목이 개발되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장 흔히 사용했던 약제는 칼슘이라든가 바이타민 D 그리고 칼시토닌,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을 직접적으로 주입을 한다든가 요새 최근에 정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제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골밀도를 좀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치료법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제로 치료하게 되면은 이 전부 다 골밀도가 증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더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까? 증가됩니다. 아하, 네. 더 단단하게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굉장히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치료 효과에 대해서 아까 소개해 주신 약제별로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한 가지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독배를 보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칼슘제가 있습니다. 칼슘제는 뼈를 이루는 무기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지요. 우리가 칼슘이 부족하면은 단순한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근육통도 또 피로 예. 또 그리고 고혈압 또 당뇨 여러 가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칼슘이 부족함으로써 면역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면역성이 떨어짐으로써 암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당뇨도 올 수가 있고 심장질환도 올 수가 있고 아주 많이 결핍된 경우에는 구루병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칼슘제를 투여하게 되는데 칼슘제를 또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위장질환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제를 대신해서 바이타민 D를 투여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칼슘제와 바이타민 D의 섭취가 굉장히 낮습니다. 아하.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네네. 외국 환자분들하고의 비교 치수입니다. 여기 비교를 보시면은 20.4로 다른 아하. 어느 국가보다도 우리 혈중 농도, 바이타민 D의 혈중 농도입니다. 예. 폐경기 여성분의 혈중 농도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저희 나라 분들이 바이타민 D의 섭취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햇빛을 좀 부족하게 본다는 얘기입니까? 네, 햇빛을 부족하다든가 가능하면 영양제로서 바이타민 D 섭취가 먹는 게 좀 부족하다든가. 부족하다. 네. 예. 과도한 다이어트.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칼슘제에 의해서 위장 질환을 일으키는 환자분들이라든가 위가 약하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바이타민 D를 투여하게 되는데 네. 특히 노인분들 경우에는 장기도 약해지기 때문에 바이타민 D가 제 몸에서 재작용을 하려면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장기가 약함으로써 활성화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활성 비타민을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활성 바이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 다음 약제로 한번 보시면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칼시토닌이라는 제제가 있습니다. 이 칼시토닌은 통증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골소시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네. 특히 암 환자분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칼시토닌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또 슬라이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흔히 사용하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예. 에스트로겐 경우에는 폐경기 여성 환자분들한테서 누구나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혈중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급격한 골 감소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투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정맥의 혈전증이라든가 뇌졸중을 유발하기 때문에 장기 투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네. 오히려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암 환자에 사용했을 때는 암을 퍼뜨리는 작용이 있을 아하. 수가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은 암 환자에 투여하기 전에 꼭 암 진단을 미리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폐경기 때는 여성들이 꼭 뼈 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폐경기 네. 되면서 호르몬 떨어지면서 뼈 네. 골밀도가 툭 떨어질 수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예, 예.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가장 정형외과 의사들이 선호하는 최근의 약제입니다. 네.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제가 있는데 이 약제는 고래 흡수, 골이 그러니까 녹는 거죠. 고래 흡수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골절률을 저하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물론 비스포스포네이트만 투여할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칼슘제와 같이 아니면은 바이타민 D와 같이 투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순천 서울정형외과 김정환 원장님과 함께 골다공증에 대해서 상담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좋은 치료법은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활성 바이타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인분들이 장기가 약하기 때문에 단순한 비타민만 섭취해서는 이게 활성화되는 경우가 간하고 콩팥을 거칩니다. 그래서 네. 활성화되는 경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활성 바이타민을 직접적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하고 같이 병행해서 요법을 투여하는 게 가장 최근에 선호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환자들이 대부분 별로 뭐 밖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도 뭐 약을 좀 먹다가 말아버린다. 내과 네. 원장님들 많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골다공증도 뭐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수능도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골다공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자각 증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 환자분들이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지만 닥쳤을 때는 어마어마한 한번 부러져 버리면은 네, 충격이 예. 오는 질환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어떤 설명에 대해서 방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잠시 어느 정도 방관한가를 도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물론 이 도표는 우리나라 환자분이 아니라 미국 환자분들입니다. 미국 환자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 환자분들에 비해서 의사 말을 네. 잘 듣는 편이죠. 이 폐경기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 수능도 얼마만큼 더 열심히 올바른 방법으로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표시하는 건데요.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에 시작해서 6개월이 지난 경우에 급속도로 떨어지죠. 40% 네. 가까이. 아하. 예. 그러니까 처음에 투여하더라도 6개월을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1년이 지남으로써 더 많은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떨어지는 이렇게 그래프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많이 떨어진다. 네.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도록 잘 치료하도록 좀 원장님들께서 좀 해주셔야 되지 네.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투여를 못하는 환자분들의 병원에 진찰을 왔을 때 물어보는 경우에 가장 많은 원인이 이 약의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나온 약물요법은 공복 시에 투여를 하게 되는데 예. 빈속에 물을 다량으로 섭취를 하면서 또 설사 약을 먹고 나서도 바로 눕지 않고 1시간 정도 눕지 않고 서 있든가 앉아 있는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약을 불편감 먹고, 때문에 예. 약을 복용하지 않는 분들이 가장 많고 또 유장관 질환이라든가 예. 또 빈속에 먹어야 되는 부담감 또 의사의 복약 지도를 잊어버리는 경우 네. 예, 그리고 이런 잦은 불편감 때문에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좀 앉아 있고 그래야 됩니까? 네, 충분한 흡수 그리고 만약에 바로 누워버리면 예.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겠군요. 네. 투여 기간은 어느 정도나 돼야 효과가 있습니까? 투여 기간은 충분한 투여 기간을 두는데 여러 골다공증 학회에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학설은 약 4년간 투여를 하고 2년간 정도로 휴식기를 두는 건데 네. 4년간 투여하나 5년간, 6년간 투여하더라도 저희들이 임상 실험에 의해서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면 큰 치수의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4년 정도를 투여하고 나서 그 뒤로 한 2년 정도의 휴식기를 취하게 됩니다. 네. 바로 그냥 보통 약처럼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약제가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군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 예. 3개월에 한 번씩 주사요법을 하는 요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요. 그럴 수 네. 있다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혹시 그 부작용이라든지 그 네. 치료 이런 것에 네. 대해서 좀 더 소개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약물요법에 의해서 치료하는 경우는 주로 골절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주로 약물요법에 의해서 치료하게 되는데 노인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골절을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망의 위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수술로서 많이 치료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만약에 안 해줬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사망률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덩달아서 골다공증은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네. 악순환이 펼치기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고요. 네. 또 설사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약물요법은 꼭 병행을 해주는 추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골다공증 환자가 이제 골절이 됐단 말이죠. 네. 골절이 되어버렸을 때는 치료 네. 방법이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서든지 자 도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지 노인분들을 침상에서 밖으로 나오는 이유는 운동을 시키게끔 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뭐 장기간 기부스라든가 보조기 요법만 하고도 침대에 누워 있어도 어느 정도 다시 활동을 통해서라든가 음식 요법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보충이 됩니다. 칼슘이라든가. 그렇지만 노인분들은 악순환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빨리 수술로서 끄집어내고 약물로서 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치료를 꼭 운동요법과 함께 병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네. 운동을 통해서 뼈를 더 약화되지 않도록 네,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골다공증 예방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네. 뼈가 좀 튼튼하게 그대로 나이 먹을 때까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환자분들은 예방법에 대해서는 단순한 음식이나 운동이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예. 그렇지만 칼슘이 될 수 있으면 풍부한 음식이 좋겠죠. 물론 멸치, 우유, 다시마라든가 굴 이런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운동요법이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되냐, 또 네네.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뼈에 담금질을 할 수 있는 체중을 부과할 수 있는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 운동이 조깅이라든가 걷기 운동이 가장 좋죠. 아, 걷기.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공원에서 보면은 그런 운동을 하시면서도 심지어 마스크라든가 온몸에 햇빛을 안 쬐려고 얼굴을 가리고 다니시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예. 아. 햇빛을 적당한 하루에 15분 정도의 햇빛 정도를 쬐줘야지만 그 바이타민 D에 우리가 섭취와 똑같은 예.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햇빛을 쬐면서 조깅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칼슘을 또 많이 먹고. 근데 네. 비타민 D하고 네. 뼈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혈중에서 바이타민 D의 역할은 예. 칼슘이 흡수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 뼈로 들어가도록? 네, 맞습니다. 그런 흡수 작용을 또 유장관에서 흡수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바이타민 D가 필수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타민 D가 협성이 잘 안 되면은 뼈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럼 먹는 거 가지고 해결은 안 됩니까? 네. 햇빛을 꼭 받아야 됩니까? 단순한 먹는 것은 예. 어느 정도의 섭취는 되겠죠. 아. 섭취는 되겠는데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는 또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빠져나간 것을 억제시키고 하는 작용 중에 하나가 걷기라든가 운동이라든가 햇빛을 쬐다든가 이런 작용이 있겠습니다. 네, 햇볕에서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맞습니다. 합성이 되는 것이 뼈를 맞습니다. 튼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네.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음식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좋은 물론- 음식을 먹고 좀 네. 예방해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어렸을 때의 음식 습관이라든가 다이어트가 평생 뼈의 건강에 좌우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한다든가 또 과다한 음주를 한다든가 흡연을 했을 경우에 뼈에서 칼슘 소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네네. 나이가 드셔서 나타나게 되었죠. 그리고 짠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는 경우에는 이 짠 음식 속에 들어있는 염분이 예. 칼슘과 같이 한꺼번에 몸에서 배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그리고 카페인 섭취 그러니까 우리 커피 같은 데를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 네네. 이런 것을 많이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적당량은 저희들이 한두 잔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너무 과도하게 커피를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는 대변이라든가 소변으로서 칼슘과 같이 아하. 배설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카페인이 예, 안 예. 좋죠. 아하. 그리고 물론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섭취한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얘들 키하고도 작용이 되겠지만 예. 나이가 먹었을 경우에는 칼슘 부족에 의한 골다공증으로 질환을 나타나게 됩니다. 아하. 그리고 적당량의 단백질 섭취는 좋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칼슘 손실을 일으키게 됩니다. 칼슘을 제대로 뼈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짜게 먹지 않아야 된다. 맞습니다. 커피 많이 먹지 않아야 된다. 네. 상당히 그리고 운동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뼈 하면은 또 관절염 아니겠습니까? 네. 관절, 특히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 네.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많이 아프셔서 고생들 네. 하시거든요. 네. 환자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관절염과 골다공증을
혼돈하신 분도 많이 있고 예, 예. 특히 누구나 관절염 같은 경우는 50세 이후에 조금씩 진행해 가는 병입니다. 네. 노화와 같이 발생하는 병인데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운동을 안 하게 되죠. 누워 있다든가. 그래서 이 골다공증이 가장 중요한 운동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아하. 예,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골다공증의 악순환이겠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관절염이 있다 하더라도 적당량의 걷기 운동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뼈가 엉성해졌기 때문에 관절염이 또 많이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뼈가 약함으로써 예, 예. 뼈가 마모가 일어나는 닳아지는 물론 관절염도 더 정상적인 뼈보다는 더 빨리 올 수는 있겠죠. 네. 아주 어려운 질환을 또 이렇게 편안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렸을 때 뼈의 건강은 평생 나이 먹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저기에 우리가 성장기라든가 우리 젊었을 때 뼈를 가급적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또 골다공증이 자가증상 나타나기 전에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에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꼭 인식을 하셔서 조기에 치료를 받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순천 서울정형외과 김정환 원장님을 모시고 골다공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해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바람과 뻐꾸기 소리로 감자꽃이 핀다는 계절입니다. 조석으로 서늘한 틈을 타서 발도 좀 편안하게 놓고 마음도 편안하게 열어놓고 가까운 산책길 천천히 많이 걸어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연과 가까워지시면 마음의 여백도 생기고 뼈도 튼튼해져서 골다공증에도 좋겠습니다. KBC 건강클리닉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노년보험은 역시 차티스 명품 부모님 보험. 노년보험의 선택 역시 명품 부모님 보험이죠. 치매 걸리면 목 돈 들 일도 많고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던데. 네, 노년의 큰 걱정인 치매는 든든하게 대비하시라고 치매 간병비를 일시금으로 드리고 간병 도우미 서비스도 지원해드립니다. 암이나 다른 큰 병도 보장이 되나? 암 같은 큰 병에는 진단비를 각각 보장해드립니다. 다쳐서 쓰는 의료실비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입원 일당은 첫날부터 꼬박꼬박 지급해드리니 든든하시죠? 치매는 물론 노년에 필요한 다양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 차티스 명품 부모님 보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치매 보장은 든든한가? 치매에는 치매 간병비 일시금 지급에 간병 도우미 서비스도 지원. 큰 병도 보장되나? 건강한 노년이시라면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같은 큰 병도 진단비 각각 보장. 노년에 드는 각종 병원비는? 다쳤을 때 드는 병원비도 보장해드리고 입원 시 첫날부터 입원 일당을 드립니다. 그럼 다른 보장들은? 골절 화상 진단비를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기본으로 보장해드리고 인공관절 수술비, 시청각 질환 수술비처럼 노년에 꼭 필요한 보장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먹는 약이 있어도 상담 가능하고 75세까지 가입 가능.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10% 할인 혜택까지. 저더코가 선택한 차티스 명품 부모님 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080-9300-600. 이 상품은 3년 만기 재가입 특약 상품으로 매만기 종료일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최대 90세까지, 일부 담보는 8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노년보험은 역시 차티스 명품 부모님 보험. 노년보험의 선택 역시 명품 부모님 보험이죠. 치매 걸리면 목 돈 들 일도 많고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던데. 네, 노년의 큰 걱정인 치매는 든든하게 대비하시라고 치매 간병비를 일시금으로 드리고 간병 도우미 서비스도 지원해드립니다. 암이나 다른 큰 병도 보장이 되나? 암 같은 큰 병에는 진단비를 각각 보장해드립니다. 다쳐서 쓰는 의료실비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이번 일당은 첫날부터 꼬박꼬박 지급해드리니 든든하시죠? 치매는 물론 노년에 필요한 다양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 차티스 명품 부모님 보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치매, 보장은 든든한가? 치매는 치매 간병비 일시금 지급에 간병 도우미 서비스도 지원. 큰 병도 보장되나? 건강한 노년이시라면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같은 큰 병도 진단비 각각 보장. 노년에 드는 각종 병원비는? 다쳤을 때 드는 병원비도 보장해드리고 입원 시 첫날부터 입원 일당을 드립니다. 그럼 다른 보장들은? 골절 화상 진단비를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기본으로 보장해드리고 인공관절 수술비, 시청각 질환 수술비처럼 노년에 꼭 필요한 보장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먹는 약이 있어도 상담 가능하고 75세까지 가입 가능.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10% 할인 혜택까지. 저더코가 선택한 차티스 명품 부모님 보험. 지금 전화 주세요. 080-9300-600. 이 상품은 3년 만기 재가입 특약 상품으로 매만기 종료일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최대 90세까지, 일부 담보는 8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노년보험은 역시 차티스 명품 부모님 보험. 노년 보험의 선택. 역시 명품 부모님 보험이죠. 치매 걸리면 목돈 들 일도 많고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던데. 네. 노년의 큰 걱정인 치매는 든든하게 대비하시라고 치매 간병비를 일시금으로 드리고 간병 도우미 서비스도 지원해드립니다. 암이나 다른 큰 병도 보장이 되나? 암 같은 큰 병에는 진단비를 각각 보장해드립니다. 다쳐서 쓰는 의료실비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입원 일당은 첫날부터 꼬박꼬박 지급해드리니 든든하시죠? 치매는 물론 노년에 필요한 다양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 차티스 명품 부모님 보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치매, 보장은 든든한가? 치매는 치매 간병비 일시금 지급에 간병 도우미 서비스도 지원. 큰 병도 보장되나? 건강한 노년이시라면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같은 큰 병도 진단비 각각 보장. 노년에 드는 각종 병원비는? 다쳤을 때 드는 병원비도 보장해드리고 입원 시 첫날부터 입원 일당을 드립니다. 그럼 다른 보장들은? 골절 화상 진단비를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기본으로 보장해드리고 인공관절 수술비, 시청각 질환 수술비처럼 노년에 꼭 필요한 보장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먹는 약이 있어도 상담 가능하고 75세까지 가입 가능.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10% 할인 혜택까지. 저더코가 선택한 차티스 명품 부모님 보험. 지금 전화 주세요. 080-9300-600. 이 상품은 3년 만기 재가입 특약 상품으로 매만기 종료일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최대 90세까지, 일부 담보는 8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